무역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그렇죠? 무역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무역의 법적 성격을 한번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우선 먼저 첫 번째가, 그렇죠? 무역의 법적 성격 네 가지였었죠? 자, 첫 번째가 1번이 낙성계약. 한번 써보세요. 낙성계약. 자, 두 번째가 쌍무계약. 쌍무계약. 그리고 세 번째가 유상계약. 유상계약. 그리고 네 번째가 불요식 계약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불요식 계약. 그러면 낙성계약의 정의가 뭔데요? 낙성계약은 그 사는 사람,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의 표현, 의사를 보내죠. 내가 너한테 팔고 싶습니다. 또는 내가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다, 판다 그 두 가지를 제한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뭐라 했냐, 우리가 아마 청약이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청약.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이 단어가 있는데 하나가 청약. 그래서 영어로 오퍼라고 했었고요. 자, 청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사겠습니다 하게 되면 매수 청약이 되고요. 그래서 걔는 바잉 오퍼라고 있죠. 자, 당신에게 팔고 싶습니다. 아마 매도 청약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셀링 오퍼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약이 왔는데, 그죠? 뭐 사겠다, 팔겠다 청약이 왔는데, 알았어, 그 가격에 살게, 알았어, 그 가격에 팔게 하면 되는데, 또 그 사이에 또 뭐가 있냐면, 야, 너무 싸잖아, 또는 너무 비싸잖아, 좀 깎아줄래, 좀 뭐 가격을 올려줄래 하게 되면, 그때는 이게 바로 그 받아들인 게 아니라 새로운 청약을 보냈다 그래서 그런 청약을 바로 우리가 반대 청약이라고 하죠. 반대. 이건 승낙은 아니지. 그래서 얘를 카운터 오퍼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그 가격에 그 날짜에 그 개수를 팔게, 살게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바로 우리가 승낙이라고 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짝이에요. 짝이 뭐냐면 청약과 승낙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죠. 청약과 승낙. 이제 얘가 이제 한 파트고, 그때 보내는 게 바로 오퍼죠. 오퍼. 그죠? 제안서. 얼마에 팔겠습니다, 얼마에 사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퍼인데, 자, 그런 오퍼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낙성계약이란 건 뭐냐면, 자, 내가 너한테 살게, 너한테 팔게, 오케이, 그러면 서로 간에 뭐, 예, 의사의 합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됐지 뭐 더 이상 요구되는 게 없다. 거래가 성립했다. 서로 간에 의사가 합치된 것만 확인하면 바로 계약이 성립됐다. 그러면 이것에 상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는데요? 바로 요물계약이 있죠. 말이 참 어렵지.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뭔데요? 자, 살게, 팔게, 계약 성립, 그게 아니야. 무조건 무엇인가 결과물을 가지고 와야 돼. 가장 대표적인 게 현상 수배 광고라는 민법 용어가 있어요. 현상 수배 광고. 뭔데요? 한마디로 얘 잡아다 주면 얼마 줄게. 자, 너 우리 집에서 도망간 노비를 잡아다 줄래? 예, 잡아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낙성 계약이었으면 계약이 성립했죠. 하지만 잡아다 줄래? 예, 잡아다 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어요. 언제 성립하게 되면 잡아왔을 때. 잡아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 황해에서 그 김윤식 배우가 그 개장수 나왔었죠. 하정우한테 이러잖아요. 너 서울 가서 사람 하나 죽이고 오라. 예, 죽이고 올게요. 계약이 성립했느냐? 성립하지 않았죠. 언제 성립한다고요? 죽이고 왔을 때. 그러니까 김윤식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 가서 죽인 다음에 손가락, 그죠? 뭐 손가락이죠. 손가락 하나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내가 죽였다는 거를 확인해 줄게. 자, 이런 것들. 누군가를 잡아왔을 때, 누군가를 그 증거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바로 요물계약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쌍무계약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바로 뭐냐면
동시이행이에요. 동시이행이란 게 뭐냐면 매수자와 매도자는 하나씩 하나씩 권리와 의무를 갖게 돼요. 왜 하나씩이냐면 자, 물건을 파는 사람은 어떤 권리가 생길까요? 돈을 받을 대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이 물건을 사는 사람 매수인은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기죠. 그 반대는 물건을 사는 사람은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상품을 판매하는 매도인은 상품을 제 날짜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 날짜에 이 보내줄 그죠? 적당한 상품을 보내줄 그 상품 지급의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상품 지급의 의무, 대금 결제의 의무 이게 다 쌍으로 되기 때문에 이걸 쌍무계약이라고 하고 이것의 상대적인 개념을 바로 편무계약이라고 하죠. 한쪽에만 의무가 있는 것을 편무계약이라고 하고 자 그럼 동시이행은 뭔데요? 우리 보통 이제 이거를 동시이행이라고 쓰지 않고요. 대부분 뭐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표현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아요. 이게 한 단어야. 동시이행의 항변권. 무슨 얘기인데요? 자, 무슨 얘기는 내가 어떤 아저씨한테 집을 빌려서 살았어. 전세 뭐 1억 주고 살다가 나가려고 봤더니 아저씨가 돈을 안 줘. 전세금을. 아저씨, 저 나갈 거니까 전세금 주세요. 근데 아저씨가 그 얘기는 안 듣고 빨리 방 빼. 날짜가 됐으니까. 물론 그 아저씨는 권리가 있어. 왜? 2년이 지났으니까 집주인은 전세권자에게 방을 빼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 전세권자는 자, 방을 빼는 건 당연히 의무지만 나는 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럼 아저씨 제 돈 먼저 주세요. 그럼 아저씨 그 얘기는 안 하고 무조건 방부터 빼래.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저씨가 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저는 저의 권리인 그죠 거주 이 전세권을 그죠 행사하고자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바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맞잡은 그 하나의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바로 쌍무계약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 상대적인 개념을 바로 현무계약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자, 세 번째는 무슨 계약이 있는데 바로 유상계약, 유상. 한마디로 대금. 그렇죠? 돈이 왔다 갔다 해야지,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상대되는 개념은 뭐가 있는데 바로 무상계약이 있겠죠. 무상계약.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무역계약은 유상계약이에요. 그런데 그 무상계약도 있나요? 어떤 국가가 어려웠을 때, 그렇죠? 못 사는 나라들, 전쟁 난 나라들, 지진 난 나라들, 굉장히 막 수혜된 나라들, 좀 사는 나라들, 좀 선진국들이 막 도와주잖아. 쌀도 주고, 밀가루도 주고, 의약품 주고, 막, 그렇죠? 뭐 인력 지원도 하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 하냐면 ODA라고 하죠.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그렇죠? 자, 오피셜 디벨롭드 어시스턴스에서 ODA라고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받았었고요. 특히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밀가루, 쌀, 옷 엄청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받는 나라에서 뭐 주는 나라 됐다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바로 계약이 바로 뭐냐면 불요식 계약이죠. 불요식 계약. 자, 계약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계약서가 없다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죠? 서로 간의 의사만 있으면 꼭 요식행위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한다. 이게 바로 불요식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 항상 계약서를 써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역거래 조건 중에 총 8가지를 배워요. 자, 첫 번째가 아마 지자체에서 살짝 배웠던 바로 그 품질 조건이야. 품질 조건, 품질 조건, 가격 조건, 보험 조건, 운송 조건, 그렇죠? 그 끝에 가면 뭐가 있냐면 바로 그렇죠. 그 상사 중재, 즉 바로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그렇죠? 이 결제라든지 상품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렇죠? 자,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자 상사 8번째 조건을 배울 거고. 자, 그래서 불요식 계약의 상대적인 개념은 우리가 바로 자, 요식 계약이라고 하죠. 요식 계약. 그래서 불요식 계약은 계약서가
그렇죠? 계약서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안 써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계약서를 거의 다 쓴다. 그렇죠? 자,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이 거래 조건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중에 품질 조건도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아마 가격 조건이 있을 텐데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과제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과제는 그죠? 과제는 바로 이 가격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가격 조건과 관련된 내용. 자, 그럼 여러분들의 교재를 한번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자, 그렇죠? 자, 이 교재의 5편이에요. 5편. 5편이 어디냐면 제10장, 제11장. 그렇죠? 자, 제10장, 제11장을 보시면 자, 10장에는 무역 거래 절차와 무역 계약이라 되어 있고요. 그 10장을 보시면 자, 한번 훑어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읽어 보셨다고 가정하에 자, 280페이지 보시면 시장조사, 무역 거래 절차 시장조사, 청약, 체결, 신용장, 뭐 접수, 물품 확보. 자, 281페이지 수출 물품의 확보. 계약을 했는데 그때 물건을 만드는 거야. 또는 계약한 다음에 물건을 수비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게 있어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수출하는 건 거의 없어요. 물건 만드는 사람은 물건을 만들기만 해. 파는 사람들이 팔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파는 사람들은 누굴 봤었는데요. 바로 미생에서 장거리가 다녔던 회사 원 인터내셔널. 그죠? 원 인터내셔널. 그냥 다 팔아 제끼는 거야. 근데 그 회사들은 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주로 물건을 사다가 팔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출 물품의 확보란 개념이 나오고 자, 운송 계약의 보험 계약의 체결, 수출 통관, 대금 회수. 자,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283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무역 거래에 있어서 그렇죠? 흐름이 있다. 무역 거래의 흐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무역의 흐름의 세 가지가 바로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흐른다는 얘기야. 자, 첫 번째 뭐가 흐르는데요? 뭐가 흐를까? 당연히 상품이 흐르겠죠. 어디에서?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로 상품이 흘러가고요. 두 번째, 매수자로부터 매도자에게로 대금이 흘러가겠죠. 돈이 가야지, 돈이. 그리고 이런 상품과 대금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서류가 흘러갈 거예요, 서류가. 그렇죠? 서류가. 그래서 무역 거래 세 가지 흐름이 무엇인가요? 상품이 흐르고 대금이 흐르고 서류가 흐른다. 그럼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무역 거래에서 서류가 그렇죠?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다시 쓰면 첫 번째가 제안하는 오퍼 시트이 있고 두 번째가 자, 시인용에 관한 편지 시인용장이라고 해서 레터 오브 크레딧 LC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가 배에 실었으니까 나중에 물건 찾으러 올 때 꼭 가지고 와. 그 가지고 와야 물건 줄 거야. 관련된 선화증권이라고 했고요. B에. 그리고 이 상품의 목록, 명세서를 바로 우리가 상업 송장이라고 했고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했죠. 그리고 다섯 번째 물건이 격지간에 이동하다 보니까 깨지거나 파손하거나 분실했을 때 뭘 해준다? 그렇죠. 바로 보험 증권이 필요했고 보험 증권은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핫한 서류가 바로 원산지 증명서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Certificate of Origi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럼 원산지 증명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됐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세계 각국 사이에 이게 너무 많아진 거야, FTA가.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나라는 FTA를 맺으면 그 나라의 상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해 주거나 없애 주거나 뭐 감면을 주는데 FTA를 맺지 않으면 또 그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물건이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원재료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함유가 됐고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되면서 원산지 증명서가 굉장히 핫한 중요한 서류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FTA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FTA는 뭐냐? 자, 얘를 풀어 쓰게 되면 프리 트레이드, 그죠? 어그리먼트야.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가 나프타라고 하죠. 나프타.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한마디로 캐나다, 미국, 그렇죠. 미국은 A로 써야겠죠. 그죠? 미국, USA로 써야 되나? 그냥 한글로 씁시다. 자,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 세 나라가 캐나다의 천연자원, 미국의 자본, 멕시코의 뭐 그죠 노동력을 합쳐서 거대하게 큰 시장을 만들어서 값싸게 같이 쓰자. 이거 미국의 생각이었었죠. 가장 이제 이득 본 나라는 이제 미국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요런 나라들, 그쵸? 요런, 그렇죠. 요렇게 서로 간에 경제 협력을 하는 것을 FTA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가 최초로 FTA를 한 나라는 자, 굉장히 먼 나라죠. 칠레.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 남미에 어디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그렇죠? 우리는 최근에 이제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 뭐 중국과도, 호주하고도, 미국하고도, EU하고도 막 하면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시장을 넓히고 있는데, 이때 그러면 FTA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크게 두 가지 효과를 이야기를 하죠. 1번이 바로 FTA의 창출 효과라는 게 있어요. 창출 효과. 만들어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없던 무역을 만들어낸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공부에 이 창출 효과를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어떤 예시를 들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 좀 자기적으로 표현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여러분들 설명을 돕고자 이걸 만들어냈으니까 여러분들 이왕 공부하실 때는 요거는 좀 그냥 외우셔야 돼. 그죠? 외우셔야 되는데 뭐 간단해요. 한번 해 볼게요. 칸을 3칸 그릴 거야. 나라가 3개라는 이야기죠. 자, 세 나라가 있어요. A란 나라, B란 나라, C란 나라. 그렇죠? A란 나라, B란 나라, C란 나라가 있는데, 지금 이 나라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청바지를 만들고 있어요. 청바지. 청바지를 만들고 있는데 A란 똑같아 지금. 품질, 퀄리티 뭐 이게 다 똑같아. 그런데 A란 나라는 그 청바지를 $50에 만들 수가 있어요. B란 나라는 그 청바지를 $40에 만들 수가 있어요. C란 나라는 그 청바지를 $30에 만들 수가 있어요. 자, 50, 40, 30은 설명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낸 숫자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자, 만약 지금 A가 제일 비싸네요. B가 그다음이고 C. 그럼 여러분들 가장 합리적인, 그쵸? 국제 자유무역이라면 누가 다 만들어야 될까? C가 만들어서, 물론 교육 비용은 없다 치고 C가 만들어서 A에도 수출하고 B에도 수출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물 흐름이, 그렇죠? 이렇게 가야겠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될 거야. 그러면 그 가격은 자 보세요. 이 가격은 $40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관세가 100%였던 거야. 관세가 100%. 그죠? 관세가 100%. 자, 그러면 관세가 100%니까, 그죠? 관세가 100%니까 얼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써보면, 그렇죠? 자, 얼마에 들어가요? 80에 들어가겠죠. 얼마에 들어가요? 60에 들어가겠죠. 얼마에 들어가나요? 60에 들어가요. 그러면 자, A는 $50 만들 수 있는데 B에 $80를 살 이유가 없고,
C 60달러 거를 살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관세가 100%일 때는 교역은 없다. A는 자기 청바지 자기가 만들어 입고 B는 자기 청바지 자기가 만들어 입고 C는 자기 청바지 자기가 입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은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렇죠? 자, 여러분들 A와 B가 FTA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학생들이 그러면 C랑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요? 근데 해도 돼요. 사실 근데 뒤에 이제 전환 효과도 있어요. 그거 이제 연결해서 설명하려고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쓱 나오는 얘기가 청바지 하나 가지고 FTA를 맺는 나라는 없다. 그러니까 전자, 자동차, 뭐죠? 반도체 이걸 다 봤을 때 A가 생각하기에 B가 생각하기에 이 두 나라가 FTA를 맺는 게 낫다고 본 거지. 그래서 FTA를 맺어서 관세를 없앴어요. 그러면 뭐가 바뀌게 되냐면 바로 요 부분이 바뀌죠. 뭘 바뀐다? 관세를 없애니까 40달러 그대로 가고 C는 FTA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60달러니까 어차피 교육 안 돼. 그러면 B가 40달러로 수출할 수 있으니까 A는 더 이상 청바지를 만들지 않고 B로부터 청바지를 수입해서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그렇죠? B로부터 청바지를 수입하기 시작하죠. 없던 무역이 새롭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효과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바로 FTA의 창출 효과다. 그렇죠. 창출 효과. 창출 효과다. 그러면 자, 창출 효과 설명이 끝났어요. 그러면 창출 효과 말고 그죠? 창출 효과 말고 전환 효과는 뭔데요? 그러면 여기다 딱 쓰시면 되죠. 그렇죠? 자, 전환 효과. 그런데 전환 효과를 설명할 때는 띠디디띡 해서 관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관세를 50%라고 이제 가정을 해요. 50%. 그렇게 되면 자, 가격이 얼마로 들어가게 되냐면 자, 여기가 60으로 들어가고요. 여기가 45로 들어가고요. 여기가 45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면 B는 A한테 수출을 못 해요. 왜? 50달러니까. C는 B한테 못 해요. 45니까. 그런데 C가 A한테 수출할 수가 있어요. 왜? C는 45달러에 들어갈 수 있는데 A는 50달러에 만들 수 있으니까 자, 이럴 때 A와 C가 교역을 해요. 교역을 하고 있었어. 그렇죠? C의 청바지 45달러짜리가 A의 시장에 들어가서 45달러에 팔리고 A는 청바지를 C한테 수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A와 아까도 얘기했었죠. 왜 A와 B가 하는지 A와 B가 FTA를 맺었어요. 그럼 C랑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청바지만이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 자동차, 선박, 반도체 이런 분야까지 다 고려했을 때 A는 B랑 하는 게 낫다. 그래서 A와 B가 FTA를 맺게 되면 바뀌어요. 뭐가 바뀌게 되냐면 얘가 바뀌는 거야. 그렇죠? 자, 얘가 얼마로? 그렇죠. 40달러 바뀌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자, 기존에 C하고 교역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싼 누가 생겼다? 그렇죠. B가 더 싸졌잖아. 40달러로. 그러면 기존 A와 C 사이의 교역이 A와 B 사이로 전환되는 거죠. A와 C와 했던 것들을 A와 B가 하게 되는 즉 그 효과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전환 효과라고 하죠. 전환 효과.